안녕하세요. 서익환 약사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기 리더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리더님께 먼저 인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할 내용은 생애주기별 영양소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영양요법을 항상 쓴다라고 했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갑에게 약이 되는 것이 을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격언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격하게 표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별 영양요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정신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영양요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 중에서 여러 파트가 있지만 네 가지 피로 관리라든지 호르몬 관리, 병준 관리, 그리고 질병 관리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피로 관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굉장히 운동을 많이 했다든지 활동을 많이 했을 때 당연히 피곤한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이쪽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하다는 느낌, 그리고 뭔가 의욕이 상실되고 그리고 약간 번아웃되고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번아웃도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코티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 두 번째 호르몬 관리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겠지만 제가 요즘에 강조할 부분은 아이들이 성조숙증에 관련된 호르몬 요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병 중에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양요법을 써야 될지 얘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병 관리는 우리가 100세에서 120세의 시대로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쪽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건강 수명이죠. 우리가 절대적인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나의 건강까지 그 수명까지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의 그 건강 수명을 오랫동안 유지할 것인지 그 고민으로서는 뇌 건강과 그다음에 관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만성 피로는 호르몬의 고갈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이제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많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티솔 같은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이죠. 왜 그러냐면 코티솔은 우리의 생명과도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시 시대라든지 좀 오래된 과거로 갔을 때 만약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든지 그냥 위기에서 닥쳤을 때 막 뛰어서 도망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몸에서는 코티솔이 나와서 혈당을 높여줍니다.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혈압을 높여줍니다. 빨리 내가 도망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티솔의 수치가 높아지면 혈당과 그 다음에 혈압이 높아지면서 내 몸이 잘 뛸 수 있는 거고, 그냥 반대로 좋은 경우도 있겠죠. 내가 만약에 토끼라든지 어떤 사냥감을 보았을 때 그것을 빠르게 잡으려고 한다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야 되니까 혈압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당도 높아져서 빠르게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좋았던 코티솔이 과거에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외부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서 내가 코티솔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티솔이 높았다 떨어졌다 높았다 떨어졌다 이런 주기적인 게 보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솔이 훅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스트레스 상황이 끝나도 많이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코티솔 분비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오래되면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코티솔이 우리 몸에서 고갈이 돼버리는 거죠. 그 고갈이 되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은 코티솔의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서 번아웃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티솔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제때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호르몬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좀 복잡한 관계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코티솔을 조절하는 그 시기가 한마디로 코티솔이 높았던 거,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높았던 그 시기를
이쪽에 보시면 코티솔이 하루 종일 높았던 이 시기를 낮춰주는 시기가 언제냐면 멜라토닌 수치가 높아지는 수면입니다. 그래서 수면을 잘 해야지만 내 코티솔이 하루 종일 높았던 게 내려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면이라는 것은 내 하루 종일 썼던 스트레스에 의한 손상을 회복시켜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비타민 B라든지 에너지를 많이 돋굴 수 있는 것을 먼저 얘기하지만 원래 내 몸이 상하지 않게끔 하려면 내 몸에 대해서 코티솔의 수치가 정상적으로 되는 걸 먼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을 잘 취해야지만 내 코티솔의 수치가 정상적으로 되게 되는데 이 코티솔의 수치를 정상화하기 위한 수면요법으로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 중에서도 트립토판이라는 것은 나중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내 수면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자기 전에 우유 한 컵을 따뜻하게 마시면 수면에 도움이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우유를 먹고 자게 되면 잠은 더 꼬글꼬글꼬글 배에서 소리가 나면서 잠을 더 못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단백질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 이상 돼 있으면 트립토판이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면 중에 단백질 섭취를 조금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고 싶다 하면 태아닌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죠. 태아닌 섭취는 뇌파를 안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수면을 깊이 자게끔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미강주정 추출물입니다. 미강주정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수면에는 수면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3, 4단계까지 내려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미강주정 추출물이죠. 그러면 1단계는 어느 단계냐면 우리가 잠깐 잠이 들었을 때 옆에 사람이 살짝 깨우면 안 잤어 라고 하는 게 수면 1단계고요. 수면 2단계 정도 내려가면 딱 깨우면 잠깐 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수면 1, 2단계예요. 그 다음에 3, 4단계는 어떤 게냐면 깨우면은 잘 못 일어나는 경우가 3, 4단계입니다. 이 3, 4단계까지 내려와야지 우리 코티솔 수치가 훅 떨어지면서 내 몸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 관리가 피로를 풀기 위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태아닌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태아닌 같은 경우에 코티솔 관리를 해준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 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자들은 수치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태아닌 이게 좋더라, 그 다음에 미강추출물 어느 정도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게임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게 과학자들이 만든 게임인데 이쪽 내용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 접시 같은 것을 그리고요. 그 안에 빨간색 구슬을 하나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슬을 움직이게 하는데 최대한 바깥으로 갔을 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공의 움직임의 방향이 바꿔지면서 계속해서 안을 돌아다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실수로 해서 잘못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공이 밖으로 나가면 감점이 되는 거. 그래서 점수화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버튼을 누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빨간 공이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다가 놓치게 되면 감점이 되는 거죠.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실험을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쪽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 검은색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점수가 높았다는 거죠. 그때 이 두 그룹의 차이는 태아닌을 먹인 그룹과 태아닌을 먹이지 않은 그룹입니다.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반복적인 업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태아닌을 섭취한 군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옆에 있는 거와 같이 이 그래프에서 옆에 글씨로 써졌지만 코티솔의 수치라고 써져 있습니다. 코티솔의 수치가 훨씬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평소에 업무를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내 하루 종일 써야 될 코티솔을 아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회복이 빠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세 개의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4주 정도 오랫동안 복용을 했을 때 걱정거리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심지어는 수면에도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코티솔의 농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거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게 태아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코티솔의 관리는 방어적인 겁니다. 내가 피로에 빠져서 번아웃이 될 수 있는 걸 방어할 수 있는 거라면 나의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게끔 해주는 게 누구냐면 비타민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는 다른 비타민과 다르게 비타민 예를 들어서 D1, D2, D3, 뭐 K1, K2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비타민 B는 비타민 B1부터 B12까지 잘 보게 되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유사한 것끼리 모아놓은 거죠. 그런데 비타민 B는 그 화학식의 구조를 보면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비타민 B는 에너지를 만들면서 그렇게 순서대로 그냥 발견된 숫자로 이름을 붙인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비타민 B에 대해서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 그 구조가 다르고 이런 걸 떠나서 에너지 대사할 때 발견된 것들을 비타민 B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B를 섭취하면 내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옆에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세포인데요. 이 세포에서 갈색으로 보이는 게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게 바로 이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이 미토콘드리아는 엔진을 팍팍팍 돌려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그 활동을 하는데 이 엔진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엔진이 돌아가면서 만드는 매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산화적 스트레스라고 하는 산화물질인데요. 이 산화물질이 다시 미토콘드리아를 건드리게 되면 이 엔진이 고장이 나게 되죠. 그 엔진이 고장 나는 걸 막아주는 게 코큐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육체적으로 근육을 많이 쓰고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비타민 B군뿐만 아니라 비타민 B 플러스 코큐텐까지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엔진을 팍팍팍 돌리는 건 비타민 B고 그 엔진이 고장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코큐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코큐텐은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를 섭취할 때 항산화제 팀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코큐텐은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피부에도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 구석구석 간에도 좋고 이자에도 좋고 모든 곳에도 좋은 곳이죠. 그런데 이 코큐텐이 우리 몸에 꿀꺽 삼켜서 들어왔을 때 문제는 뭐냐면 나도 주세요 모든 세포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써야 될 부분에 가면 거의 안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큐텐이 진정 필요한 곳에 가려면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다른 것들이 풀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팀을 이뤄서 비타민 A, C, E, 셀레늄을 코큐텐과 같이 먹어야 코큐텐 효과가 더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또 글루타치온하고도 비슷해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그 피부에도 좋지만 간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꿀꺽 삼키게 되면 장으로 가서 흡수돼서 간으로 가면 간이 너무 좋아요. 간이 놔주세요 하다 보니까 정녕 피부에 갈 수 있는 거는 글루타치온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머리를 쓴 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간을 통과하지 않고 입에다가 붙여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입에 있는 혈관으로 쑥 흡수가 되면서 혈관을 돌면서 피부로 갈 수 있는 거죠. 간에게는 미안하지만 피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입에다가 공급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혈액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혈액에는 산화적 스트레스가 또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글루타치온 이 귀한 게 없어질 수 있죠. 이런 걸 막아주는 게 누구냐면 바로 비타민 A, C, 셀레늄 같은 항산화제를 같이 섭취해야지 글루타치온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라든지 이런 걸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오히려 글루타치온을 먹었을 때 미백 효과가 더 뛰어난 이유가 바로 옆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를 정리를 하면 이 스트레스는 코티솔 농도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내 몸에 코티솔이 고갈되면서 번아웃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를 훅 내려가지고 정상화하는 쉬는 시간을 가져주는 게 수면인데 수면요법에 필요한 게 태아닌하고 그다음에 단백질하고 그다음에 미강 주정 추출물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를 풀어주는데 공격적으로 비타민 B하고 코큐텐까지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문제에 왔을 때 뭐 여성 호르몬 많이 하고 갱년기도 많이 하겠지만 그 부분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성조숙증입니다.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게 과거의 그래프였거든요.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그래프인데 점점점 성조숙증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그래프만 봐도 충격적이었는데 더 큰 충격적인 건 바로 이겁니다. 얼마 전에 나온 신문에서 나온 건데요. 지금 2019년도까지는 완만하게 올라가던 게 성조숙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기울기가 달라진 거 보이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의 먹거리가 달라져 버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활동도 덜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살이 찌게 되는 거고요. 예전에는 살이 쪘으면 그 먹는 영양소들이 다양했기 때문에 이게 키로 같지만 요즘에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영양소들은 거의 칼로리만 높습니다. 그 칼로리만 높기 때문에 이게 지방으로 저장이 되고요. 피하 지방까지도 괜찮지만 내장 지방으로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에스트로겐의 수용체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에스트로겐이 오더라도 내 몸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게 성조숙증이 되는 거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성저숙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가공 식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미국에서 관찰한 건데 청소년들이 섭취하는 게 음식의 3분의 2가 지금 초가공 식품이라고 하고 있어요. 가공 식품보다 더 가공된 것을 초가공 식품이라고 하고 뭐 케이크라든지 쿠키 이런 거가 되겠죠. 걔네들은 중독성도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증이라고 들어보셨죠? 탄수화물 중독증뿐만 아니라 체중이 증가하면서 에스트로겐을 교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가 나오는 것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어떤 확인이냐면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쪽에 보이는 게 지금 성장판이에요.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게 판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성장판인데요. 뼈의 성장판이 초가공 식품을 쥐에게 많이 먹었더니 옆에 있는 좀 성장판이 이상하게 변형이 돼 버렸죠. 이게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성장판으로 변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쪽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와 있지만 이거 엑스레이로 찍은 건 보시면 우리 아이들 성장판 검사할 때 엑스레이로 많이 검사를 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물론 이제 쥐 대상이었지만 쥐가 초가공식품 케이크라든지 쿠키라는 거 이런 것을 주 먹이로 하게 되면 성장판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뼈는 석회화 이미 성인의 뼈가 돼버려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로 변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밑에 있는 세 개의 사진인데요. 이게 두 번째 사진까지는 초가공식품이지만 이쪽에 마지막이 더 심각하게 된 거는 인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인 섭취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탄산음료죠. 예, 말씀하신 것 맞고요. 탄산음료, 콜라라든지 사이다를 아이들이 피자나 이런 거 먹으면서 많이 먹게 되면 인의 섭취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뼈 성장에도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을 다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피자 먹기로 했는데 나는 성장판을 위해서 이거 피자나 이런 거 잘 못 먹겠고 옆에 있는 샐러드만 먹을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먹거리가 노출된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족했던 영양소를 섭취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탄산을 먹었다, 그러니까 콜라나 사이다를 먹었다 하면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비타민 D를 섭취하게끔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오늘 치킨을 먹었다면 치킨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치킨은 어디다 튀기죠? 식용유라 하죠. 식용유에다가 튀우게 되는데 식물에서 원료로 하는 기름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보다 오메가6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치킨을 먹으면 뭐 지방도 먹고 뭐 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오메가3보다 오메가6의 섭취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우리 치킨 먹고 나면 여기 그죠? 제가 한국말을 잘못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반질반질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기름이 많이 섭취됐다는 것을 반대로 얘기해 주는 거고요. 오메가6를 많이 먹게 되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무너지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염증 질환으로 많이 변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킨을 못 먹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치킨 먹을 때는 오늘 치킨 먹었으니까 오메가3 꼭 한 번 더 먹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고지방식이에요.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방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실험이긴 한데 결과는 예상한 실험이죠. 즉 쥐가 이렇게 있는데요. 쥐가 있는데 이것을 고지방식으로 먹입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뭐 살이 찌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더 과격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DHD라든지 우리 아이의 과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먹거리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에 나와 있듯이 성조숙증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당연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깜짝 놀라게 된 건데요. 이게 성인 쥐가 되고 나서 이것을 정상적인 사료를 먹어서 살을 빼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똑같을 줄 알았는데 기억력이 감퇴되고요. 그 다음에 걱정이나 우울감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뭐 학생 때 살이 찌고 성적 수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성인 때 그래 영양요법을 쓴다든지 관리를 잘하고 다이어트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자랐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었을 때 조금 더 안 좋은 영향까지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목적이 아니고요. 내 아이들이 약간의 현재 환경이라든지 식생활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금부터 영양요법을 써야지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도 그 후가 됐을 때도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저숙증에 이제 지방식을 많이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 몸에 이제 지방세포도 정상적인 게 있는데요. 비정상적인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폭주한다라고 하죠. 지방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염증 물질이 이렇게 제계 속에서 지방세포를 자극을 하게 되면 이게 아디포카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방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 아디포카인은 성장 호르몬을 쭉 50% 정도 감소해버려요. 그래서 아이가 지방세포가 많으면 지방세포가 많다라고까지도 이해하지만 지방세포가 많은 상태에서 염증이 많이 생기는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이 훅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디포카인은 지방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을 분비를 촉진시키고 또 하나는 같은 에스트로겐이 나오더라도 이것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서 나의 2차 성징을 더 과감하게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염증에 의해서 아디포카인이 지방에서 나왔는데 이 아디포카인이 또 다시 염증 물질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또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의 체형뿐만 아니라 성저숙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디포카인의 반대말은 뭐냐면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마이오카인이에요. 이 마이오카인이 나오게 되면 IGF-1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성장 인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배구 선수, 농구 선수 이런 사람들 키 큰 거는 바로 이 마이오카인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이 IGF가 많이 나오면 성장 호르몬과 연합을 해가지고 성장을 이루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이 IGF도 영양요법에 의해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운동뿐만 아니라 단백질, 아미노산 섭취, 그다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되면 IGF가 성장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저숙증은 이 정도로 관리를 영양요법을 써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젊은 여성분들 중에서 뭐 루푸스 하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인데 루푸스가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거에 대한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근데 원인은 모르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성보다 여성이 루푸스에 걸릴 확률이 10배에서 14배 정도 크기 때문에 여성 관련 질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성염색체의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인을 특별하게 못 잡은 이유는 뭐냐면 환경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푸스를 잡으려면 이 환경적인 요인을 제어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논문들이 지금 5개 나와 있는데요. 이 5개 논문을 보면 첫 번째, 루푸스 환자를 봤더니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많이 무너져 있더라. 이런 논문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래? 그럼 두 번째 논문은 오메가3를 한번 섭취하게 했더니 루푸스에 대한 뭐 피부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을 개선했더라. 이렇게 논문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 그러면 세 번째는 항산화 요법을 했더니 항산화제하고 예를 들어서 파이토케미탈 같은 것을 섭취를 많이 했더니 루푸스가 개선되었다.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타민 D까지 있습니다. 비타민 D를 섭취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또 한번 뭐 포인트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게 비타민 D는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성저숙증에도 비타민 D가 도움이 됩니다. 물론 키 크는데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물론 들어가겠지만 비타민 D를 추가적으로 먹이게 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자궁근종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루푸스도 마찬가지고 여성 관련 성 호르몬에 관련된 건 비타민 D가 조금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B6하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특히 식이섬유는 여성들 호르몬에 관련돼서는 좀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거 젊은 암이죠. 어떻게 보면 젊은 여성들이 걸린 암 수술하고 나서라든지 항암 치료를 하고 있을 때 유방암이라든지 호르몬 관련된 질환은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식이섬유 섭취할 뿐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섭취하시면 좋고요. 유방암이나 여성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포를 많이 빼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살을 뺀다든지 운동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도 시간은 없지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이오카인이 나올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운동을 할 때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 정도는 하셔야 돼요. 어떤 운동이냐면 우리가 밤 6시 정도, 저녁 6시 정도 되면 모 초등학교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선캡을 끼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쭉 돌고 거의 같은 속도로 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갑자기 뛰었다가 천천히 걷고 뛰었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게 마이오카인이 나올 수 있는 운동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아이들도 좋고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는 예를 들어서 생리전 증후군이라든지 루푸스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여러 논문에서 그 자궁근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영양요법으로 딱 써놨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궁근종에서 제가 여기 보시면 자궁근종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르몬요법이라고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양요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식이섬유. 그러니까 내 장 건강이 돼야지만 전체적인 관리가 잘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항산화제 섭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폴리페놀 이거는 파이토케미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되었을 때 자궁근종에 도움된다는 거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은 안 좋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이라든지 칼슘, 비타민 C, D의 결핍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중금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학물질, 특히 우리 화학물질에서 음식에 들어있는 보존제라든지 방부제, 그 다음에 비스페놀 A라는 우리 플라스틱에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뜨거운 온도에 노출되었을 때 흘러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비스페놀 A가 많이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아이들이라든지 성저숙증이 있다든지 자궁근종이 있으신 분들은 플라스틱 제품을 용기로 안 쓰시고 유리 제품이나 다른 것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 중에서도 인증받은 것을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영양요법을 정리를 해봤으면 비타민 D 결핍이니까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하고 케르세틴하고 폴리페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식물 영양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비타민 A에 레티노이드도 마찬가지로 식물 영양소에 들어있는 거고 파이토케미칼에 해당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자궁근종, 루푸스, 그 다음에 성저숙 중에 파이토케미칼을 빼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코로나 시대에 급속도로 이제 성저숙증이라든지 무너진 식습관, 초가공 식품의 섭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지방식의 이제 성장판이 닫히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었을 때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푸스와 자궁근종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내 전체적인 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토탈 케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병중 관리에 있을 때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단백질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근육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나와 있는 것을 직장암 수술을 해봤어요. 직장암 수술을 해봤는데 근육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92.5%의 생존율을 보였지만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은 38%예요. 그러면 생존율이 훨씬 더 낮았다는 겁니다. 아유 나는 지금 근육이 있으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암요법을 시작을 하게 되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재발했을 때 또 다시 1차, 2차, 3차 하면서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근육이 있다 하더라도 항암요법을 하면서 근육이 없어지면서 생존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암요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병상에 누워 있으신 분들은 근육이 빠지는 것을 꼭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게 누구냐면 단백질 섭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2019년 논문에는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단백질 섭취만 하면 근육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밑에 있는 그림 세 가지를 보면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똑같은 단백질을 먹고 똑같은 운동을 해도 근육이 쌓이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도를 빠르게 해준 게 무엇이냐면 오미자 추출물이나 슈잔드림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이쪽에 이게 정상적인 근육세포입니다. 거기다 덱사메타손이라는 스테로이드를 먹이니까 근육이 흐물흐물해졌죠. 이거는 노화를 일단 과학적으로 만들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화를 만들면서 덱사메타손이라는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오미자 추출물을 한번 넣어봤더니 거의 근육이 비슷하게 유지됐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 오미자 추출물이나 시잔드림 같은 근육을 부스팅 해줄 수 있는 것까지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연구 논문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라면 어떤 면이 좋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오카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이오카인은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암,
항종양 효과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세 가지 논문인데요. 각각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직장암에 대한 항종양 효과가 있고요. 유방암에 대한 항종양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립선암에 대한 항종양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운동할 거면 근육을 키워야지 되고요. 근육을 키운 다음에 운동을 해가지고 마이오카인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 운동은 약간 조금 격렬한 느낌을 강약, 중간약으로 해서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의 이제 노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연장되면서 암에 대한 걸릴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데요. 그 암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오메가3예요. 앞에서 말한 마이오카인도 중요하지만 오메가3도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암세포입니다. 이 암세포에서 쭉 보게 되면 이쪽에 첫 번째 건강한 암세포죠. 우리한테 적이 되지만 이쪽에다 오메가3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날마다 떨어뜨려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3에서 암세포가 이주가 되기 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암세포는 원래 밖에 있는 소리를 안 듣는 고립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어라 해도 얘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번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종양이 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 오메가3를 집어넣으면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오메가3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밖에 있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 세포 밖에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암세포야 죽어야 해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이주가 되기 전에 죽게 하는 게 오메가3였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암을 일으키는 게 뭐였죠? 트랜스 지방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메가3의 반대가 포화 지방이기도 하지만 트랜스 지방 같은 것들이 우리의 세포막에 끼어 있으면 이 세포는 잘 안 듣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이걸 바로 암세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막아주는 게 바로 오메가3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메가3를 암세포를 죽여주는 게 뭐냐면 이쪽에 나와 있는 NK세포입니다. NK세포는 이게 큰 게 암세포고 작은 거 두 개가 NK세포인데요. 이 NK세포가 활동적으로 막 움직이게 되면 암세포를 이렇게 녹여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NK세포로 활성도를 높이는 게 누구냐 하면 밑에 써져 있는 것처럼 운동하면 되고요. 수면 많이 취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HN019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균에 대해서는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준다고 이미 나와 있고요. 파이토케미칼과 아연을 섭취하게 되면 항종양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NK세포의 활성도 높여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를 정리하면 이 근육은 이제 인체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근육에서 나오는 게 단백질을 공급을 해줘요.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 녹아서 아미노산이 되면 이게 항체가 되고 인슐린이 되고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해주고 병을 이길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이 저장되어 있는 근육을 튼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육에서 또 운동할 때 나오는 좋은 것들이 마이오카인인데 그게 유방암, 전립선암, 결장암 모두 다 암세포에 항종양 효과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메가3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운동은 항종양 효과,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병 관리인데요. 질병 관리보다는 이제 원래는 이제 노화 관리라고 하려고 했는데 좀 어감이 이상해서 밑에만 노화에 따른 질병 예방이라고 써놨습니다. 지금 첫 번째 YTN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2016년도에 나와 있는 건데요. 밑에 있는 글만 읽어보면 파킨슨의 원인 단백질이 장에 이식을 해봤더니 뇌까지 또록또록 올라간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장에 있는 것들이 그냥 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막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단백질을 어떤 특정한 물질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밑에 보시면 1개월, 3개월, 7개월, 10개월 확인을 해봤더니 점점점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아, 미주 신경을 타고 얘네들이 장에 있는 게 올라가구나 이런 걸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파킨슨의 원인 물질을 장에다 집어넣었더니 뇌에 가서 파킨슨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장 건강을 잘 했을 때 파킨슨이나 이런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인체 실험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파킨슨 490명하고 건강한 사람 234명을 대상으로 장내 미생물을 우리 마이랩이나 이런 거를 하듯이 확인을 해본 결과 미생물이 30%나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즉 장내 미생물의 차이가 파킨슨을 일으켰는지 또는 파킨슨이 걸린 사람은 장내 미생물이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둘과의 연관성이 확실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 관리를 잘 해야 나의 파킨슨을 예방할 수 있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진행을 또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치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2020년 이후에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운동을 하게 되면 지금 잘 보시면 이런 마이오카인 중에 하나가 나오면서
마이오카인이 미토콘드리아 중에서 일 잘하는 애들은 2배로 늘려요. 그 다음에 일 못하는 애들이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 못하는 애들은 먼저 옐로우 카드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주시해요. 그러다가 정말 일을 못하면 레드 카드를 딱 보내가지고 얘네들을 사멸을 시킵니다. 그러면 좋은 미토콘드리아는 늘어나고 안 좋은 미토콘드리아는 죽어가면서 내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잘 안 죽인다는 거죠. 나쁜 미토콘드리아는 없애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비소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신경세포가, 뇌 신경세포가 죽게 되면서 도파민 분비가 안 되는 게 파킨슨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막아주려면 운동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도 또 건강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잘 에너지 생산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미토콘드리아를 산화적 스트레스에서 구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코큐텐이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코큐텐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코큐텐은 노화라든지 이런 방지뿐만, 뭐 피부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전신에 의해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거고요. 코큐텐 단독으로 들어가면 얘네들은 그냥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비타민 A, C, E, 셀레늄 같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팀을 이루어서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치매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염증이에요. 염증은 우리가 지방세포가 많이 있을 때도 생기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외부에서 안 좋은 물질을 먹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요. 대표적인 만성염증이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그 다음에 크론병 이런 것도 다 염증인데요. 이 염증 관리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그냥 병치료만 하고 고쳐주지를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염증이 나의 뇌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게 되면 잠시만요. 이쪽에 보게 되면 이 뇌가 지금 1532명을 대상으로 21년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염증이 심할수록 이 뇌에 대한 구조가 많이 변형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염증을 없애야지만 내가 뇌를 건강하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염증을 없애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항산화제 섭취하고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섭취해서 내 뇌에 염증이 끼지 않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했고요. 그 다음에 코큐텐 했고요. 그 다음에 염증 했고 마지막 단계에 누가 있냐면 이제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한번 뇌에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실험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한번 한 실험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베타 아밀로이드를 이제 뇌에다 집어넣고 이게 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불순물이 이제 밖으로 삐져나가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잘 보면 잠을 자고 있는 쥐는 잘 빠져나가요. 그런데 잠을 못 재웠어요. 잘 나가면 깨우고 잘 나가면 깨우고 했더니 베타 아밀로이드가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뇌에 노폐물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노폐물이 쌓일 때 잘 빠져나가야 되겠죠. 잘 빠져나갈 때 언제 이거를 해주냐면 우리가 잠잘 때입니다. 잠잘 때 제가 아까 코티솔 얘기를 말씀드렸죠. 잠잘 때 수면 1, 2단계가 아니라 3, 4단계 돼야지 코티솔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1, 2단계가 아니라 3, 4단계가 돼야지 나에 있는 노폐물이라든지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이상한 단백질들이 빠지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단백질 섭취,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 이상 된 것을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태아닌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미강 주정 추출물로 해서 1, 2단계가 아닌 3, 4단계 수면으로 들어가게끔 해줘야지 코티솔 관리도 되고 치매 예방도 관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제 박지성이라고는 다 알고 계시죠. 유명한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글씨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빠른 은퇴한 이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능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빠른 은퇴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연골이 다 닳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연골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냐면 연골을 구멍을 내가지고 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살아있는 세포들이 쭉 연골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연골을 채우려고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연골을 파고 들어가는 활동하는 양이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싸우는 속도가 많다라고 해도 너무 많이 깎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재생을 못하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활동을 많이 안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관절을 쌓는 속도보다 관절을 깎아먹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되면서 관절이 더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박지성이 예능에 나왔을 때 운동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해했었어요. 운동을 하는 예능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화색이 도는 이유가 사이클 한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근육을 위해서. 근데 그 운동할 때 바이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관절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그 관절을 칼슘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구성 성분을 보면 조금 달라요. 지금 보면 수분하고 콜라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에 수분을 보충하는 건 물이 아니고요. 이 수분을 머금게끔 할 수 있는 게 프로테오글리칸인데 이 프로테오글리칸이 글루코사민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분을 머금기 위해서 글루코사민을 먹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절이 안 좋으신 사람들은 콜라겐을 섭취하는 게 콜라겐이 관절의 영양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수분을 제외한 75%가 콜라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 사진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시잔드림이나 오미자 추출물은 근육에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연골에도 도움이 돼요. 연골을 재생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관절이 안 좋으시다, 뭐 MSM, 글루코사민 이런 거 섭취하더라도 만약에 오미자 추출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연골이 채워지는 속도를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원료가 필요하니까 채워주는 속도에다가 콜라겐을 얹은다면 관절이 훨씬 더 잘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영양요법을 딱 짜서 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미주신경으로 해서 장에서 옮겨지는 거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 관리해야 되고요. 뇌 건강을 위해서 염증 관리해야 되고 수면은 3, 4단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절에 무리가 없으려면 바이크 운동하고 글루코사민하고 시잔드림 이런 영양요법까지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면 이제 영양요법의 순위가 달라요. 뭐 다 한꺼번에 드시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영양 설계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꼭 맞는 영양 설계를 하셔서 건강을 케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